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남편이 애들을 해칠 것 같아요. 2015년 1월 13일 아침 9시 35분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에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에 따르면 지금 자기 두 딸이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친아빠겠죠? 근데 갑자기 현재의 남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의붓 아버지가 전 남편 집에 찾아가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딱 들어도 이 사건 내막이 상당히 복잡할 듯한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이들이 있는 안산 상록구 본호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이곳은 신고 여성인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당시 경찰은 최 씨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집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인원을 파악했죠. 그녀에 따르면 일단 애들 친아빠 박 씨가 거기에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좀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요. 평소 자주 외출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집에 있을 거래요. 또한 그런 박 씨에게 동거녀도 있다는데요. 정리해보면 현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 남편 박 씨와 동거녀 그리고 최 씨의 두 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최 씨의 현 남편, 그는 46살의 김상훈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죠. 그러니까 4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현장을 통제했고요. 오전 10시 15분 김상훈과 첫 접촉을 시도했죠. 이때 김 씨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그러니까 최 씨 신고로 인해 이렇게 경찰이 개입했다는 거에 완전히 분개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날뛰기 시작했죠. 그는 경찰에게 최 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집안에 있는 그 4명의 인질들이 무사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최대한 그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해요. 보니까 이 김상훈과 최 씨, 재혼을 한 사이인데 현재는 또 별거 상태입니다. 김 씨는 이 최 씨가 자신의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자 그녀가 외도를 한다고 믿었고요. 그 상대가 전 남편 박 씨라고 오해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흉기를 들고 전 남편 박 씨 집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거고요. 곧이어 최 씨 또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지시대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제발 그만해 하면서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호소했죠. 이때 김 씨는 야, 너도 집 안으로 들어와 라면서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범인 말대로 최 씨를 들여보내면 이거 뭐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요. 경찰은 협상 전문가를 투입했고 이후 5시간이 넘도록 김 씨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2시. 길고 긴 설득 끝에 마침내 김 씨의 풀이 좀 꺾이는 듯 했어요. 자수 의사를 밝히게 된 거죠. 그는 경찰에게 곧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경찰은 안도하며 문 밖에서 김상훈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분, 3분, 5분이 지나도 기척이 없어요. 불안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라, 폰이 꺼져 있네요. 불길합니다 이거. 2시 25분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 다세대 주택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진입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발견된 건 화장실에서 이미 숨져 있는 전 남편 49살의 박 씨였죠. 그런데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최 씨의 막내딸 16살 A양이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의식이 없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17살 된 큰딸 그리고 박 씨의 동거녀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후에도 실어증 증세를 보였죠. 의붓딸과 딸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질극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 김상훈. 그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너무도 멀쩡한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검거가 되었고요. 이틀 뒤인 1월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 기자들 앞에 얼굴을 드러냈죠.
당시 경찰은 김상훈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김상훈이 들어오자 경찰이 그의 얼굴을 공개해주기 위해서 모자를 벗기려고 했어요. 근데 김상훈이 에이씨 왜 이래? 하면서 막 경찰을 향해서 되려 성질을 부려요. 그리고 경찰차에 타기 전 자신을 향한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외쳤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둘째 딸이 죽은 건 경찰의 잘못이라고요. 애엄마의 음모도 있고요. 나한테도 이야기할 시간 좀 주라고. 참,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뻔뻔한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후 1월 19일에 진행된 현장 검증. 여기에는 최 씨의 큰아들도 참석했습니다. 딸들의 오빠죠. 분노와 울분에 찬 아들은 김상훈에게 욕설을 마구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때 김상훈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는 씩 미소까지 지어가면서 야, 네 엄마나 데려와!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참고로 추후에 김상훈은 이날의 일을 두고두고 교도소에서 떠벌렸다고 해요. 다른 수감자들한테 마치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듯 그 아들이 분해가지고 아주 개거품을 불더라고. 눈앞에 내가 있는데도 손가락 하나 못 대니까 미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깔깔 비웃었다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 김상훈이란 인간 뭘까요? 결코 이게 첫 범죄는 아닐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죠. 맞습니다. 이미 1999년부터 절도, 폭력, 상해, 음주운전까지 전과 13범이에요. 그런데 또 범죄에 비해 형은 약했죠. 전부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받았으니까요. 자, 이제 사건 전말을 좀 알아보면 인질극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1월 12일 오후 3시 30분 김상훈은 아내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의 집에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동거녀만 있더라고요. 순간 김상훈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가 박 씨 친한 후배예요 라고 속이게 돼요. 그렇게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죠. 즉시 흉기로 그 동거녀를 결박한 뒤 작은 방에 가뒀고요. 그때부터 남은 식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전 남편 박 씨가 집 앞 슈퍼에서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들고 귀가하게 됩니다. 집에 오자마자 흉기를 들고 있는 김상훈과 맞닥뜨렸죠. 막 무작정 공격을 하려는 김상훈, 그걸 막으려는 박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박 씨가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무가내 공격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는 김상훈의 흉기에 얼굴과 목, 10차례나 찔렸고 이후 화장실 안으로 끌려가 방치된 채 결국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박 씨의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가 살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밤 11시 이번엔 두 딸이 차례로 귀가합니다. 당시의 딸들은 원래 엄마랑 지내고 있었는데 이 의붓아버지 김상훈이 워낙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다 보니 결국 엄마 최 씨와 함께 모텔로 도피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이 아이들이 모텔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아빠 집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보낸 거고요. 이리로 의붓아버지 김상훈이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16살의 막내 A양. A양은 김상훈에 의해 감금되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17살 큰딸도 곧 작은 방에 갇혔고요. 그렇게 꼬박 하룻밤이 지나게 돼요. 다음 날인 13일 아침 9시 17분 김상훈은 큰딸의 휴대폰을 이용해 최 씨에게 전화를 걸게 합니다. 그리고선 야, 네 가족들 다 내가 데리고 있어. 두 딸의 전 남편까지 다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큰딸은 이 김 씨가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죠.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죽일 거라면서 절대 신고하지 못하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딸이 붙잡혀 있다는데 침착할 수 있는 엄마는 많지 않죠. 당시 최 씨는 전화상으로 당신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흥분해요.
그리고 김상훈이 떨고 있는 딸들을 향해서 말했죠. 니들 중에 누가 먼저 죽을래? 잠시 후 아침 9시 35분 최 씨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상훈이 이 사실을 인지했잖아요. 감히 내 말을 어기고 신고를 해?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 그리고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A 양을 잔인하게 살해했죠.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A 양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동생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추후 극적으로 구출된 큰딸을 통해 더 끔찍한 전말이 알려지는데요. 김상훈이 이 두 딸을, 그러니까 의붓딸을 인질로 잡고 있는 동안 동생 A양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내뱉는데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야.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의 성폭행 사실은 국가수의 부검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최 씨에 대한 분노를 막내딸한테 푼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김상훈이 A양을 성폭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2012년 5월에도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핸드폰에선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됐고요. 이 사건에서 정말 기괴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김상훈은 원래 최 씨의 그 전 남편 박 씨와 의형제를 맺을 만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친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박 씨가 이혼을 하니까 그의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자기가 재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내 최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한 후 폭력적이고 집착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요. 사실 이 남자 변변한 직업조차 없고 그나마 아내가 벌어오는 수입도 대부분 도박으로 날리는 아주 저질의 남자거든요. 게다가 이 김성훈의 의처증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툭 하면 최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근데 수많은 가정폭력범들이 그렇듯 김상훈도 폭행을 잔뜩 저지르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잘못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의 태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최 씨가 딸들과 도주하고 김상훈과 별거를 결심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드러나는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며칠 전에 최 씨는 김상훈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전인 1월 7일이었는데 최 씨는 집에 감금이 됐어요. 그리고 또 허벅지에 3cm 정도의 자상을 입었죠. 끔찍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직접 자기가 안산경찰서를 찾아가서 남편 김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접근 금지 신청 여부를 상담했어요. 그런데 해당 상담원이 하는 말이 이건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왜 다소 좀 성의 없는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밖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나 해결책은 없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상훈에게 이혼 통보한 뒤에 연락을 피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해서 애들까지 피신시켰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참극이 벌어진 거고요. 재판에선 김상훈은 박 씨와 A양을 살해하고 인질들을 감금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이건 형 너무 가볍습니다 하면서 항소했어요. 근데 김상훈 또한 제 형이 너무 과중한데요 하고 항소를 하게 되죠. 이 사람 변명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내 최 씨에 대한 폭력 지속적인 건 맞지만 그건 그저 실수라고 표현했어요. 실수. 심지어 의붓딸 A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그건 서로 합의하에 맺어진 관계예요. 역겨운 주장이었죠.
2016년 1월 2심 재판이 열리는데 원심 무기징역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이것도 사형은 피한 거예요. 재판부는 김상훈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의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당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해 주었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 대한민국에서 최고형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원심 확정되면서 현재 김상훈은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애초에 발단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칼에 찔리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정도의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당연히 생명의 위협도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최 씨가 처음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안일했다는 점은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그 당시 최 씨를 상대한 사람이 현직 경찰관이 아니라 상담원이셨대요. 즉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최 씨가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대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었겠죠? 아니 근데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위협을 느껴서 찾아갔는데 누가 상담원인지 누가 경찰인지 그것까지 다 구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최 씨 입장에서는 이 사회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무력감만 느꼈을 뿐이고요. 이 사건 후에 경찰은 민원 상담과 관련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지난 2023년 10월 31일 정부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입니다. 최근 우리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사건들이죠. 특히나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될 예정이에요. 이게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정말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폭력의 대상이 여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지금보다 더 민감하게 여러분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겠죠. 그에 따른 실효 있는 대책과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하고요. 그래야 더 이상 제2의 김상훈 같이 미쳐 날뛰는 놈이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